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4.5% 증가했죠. 교육부가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웃돈 거고요.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점점 과열되고 있는 사교육 열기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저출생, 만원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과열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폐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대는 복잡성과 혼돈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또 누구는 답이 없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 명료한 답을 해주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초중고교의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사교육 과열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열되고 있는 사교육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사교육 폐해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여름 대치동 학원가가 무척 북적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사교육, 글쎄요,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항상 사교육이라 그러면 교육 문제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올 여름에 있었던 현상이야말로 네. 사교육이 이 교육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다. 특히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요. 의사가 되려는 학생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네. 사교육이란 것이 결국 경제와 맞닿은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좋은 학벌이라든가 어떤 그 능력을 가짐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 결국 미래의 소득과 미래의 직업 안정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공교육에서 충분히 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모자란 부분을 사교육이 이제 담당하다가 이 시장이 지금 너무 커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조금 학생 수는 좀 줄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자리,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심각해졌다는 거는 뭐 부인은 하시진 않지만 그것만이 또 이렇게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켰다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의대를 포기했던 사람들마저 사교육 시장으로 갔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사교육은 올해 한 해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줄 알았는데 계속 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역시 학생이 줄고 대졸생도 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일자리 수는 한정이 돼 있고요. 네. 네. 그것이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총계청하고 교육비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완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데요. 저 네. 전체 총액은 27조 1천억 원이라고 네, 네. 알려져 있고 예. 이제 22년 26조 원하고 비교해서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사교육 실태를 전체를 보여주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왜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재수하는 학생들 또는 네. 뭐 N수까지 나오죠. 네. 그 학생들이 사교육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아, 그런 거예요? 유아 사교육 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수백만 원을 들이는 그 기숙형 학원까지 있거든요. 네, 재수생들의 네. 경우. 그래서 그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치가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예, 그것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아이들이 조금씩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 열기는 커지고 있고 사교육 부담은 커지고 있고 사교육비 증가율은 점점 이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을 좀 더 짚어볼까요? 전반적으로 사교육은 일단 경제 변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소득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만큼 많다는 얘기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여전히 반복하게 되지만 좋은 네. 일자리에 비해서는 학생 수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현실하고 인식의 괴리 문제도 있는데 의사 말고도 좋은 직업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현실이 바뀌고 있는 거를 부모님들의 인식이 쫓아가지 못하는 면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상위 1% 안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서 활동할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불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에 반영된 거 아닌가. 좀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도 높고 지출 금액도 큰 거로 나왔더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한 달 평균 67만 1,000원을 사교육에 썼는데 네. 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 3천 원을 지출해서 이게 이제 3배 넘게 차이가 났고 그 사교육 참여율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87.9%, 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57.2%로 여기서도 네.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지출 액수라든가 참여 비율의 그 차이가 나중에 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우려도 하는데 과연 사교육이 얼마나 학생들의 진학과 앞으로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상관관계가 얼마나 밝혀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소득이 네, 낮으신 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학자들하고 저희 경제학자들이 적지 네. 않은 연구를 했습니다. 네, 네. 적지 않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적어도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게 사실 사교육 받은 아이들의 점수랑 네. 사교육 받지 않은 아이들의 점수는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그 가구의 소득이나 네. 부모의 학력 이런 네. 걸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네. 사교육의 효과라는 건 아주 미미하게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부모님의 이게 이제 소득과 환경이 영향 그러니까 변수에서 만약에 어떻게 사교육을 안 했다 그래도 네. 사교육을 이제 그 환경이 좋은 학생들도 안 하고 환경이 네. 좋지 않은 학생들도 안 환경이라는 한다고 건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이죠. 그러니까 네. 부모님의 소득이나 부모님의 학력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교육은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부모들이 더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향을 고려한다 하면 네. 사교육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우리가 사교육 자체의 효과로 보는 것이 실제로는 부모의 그 학력이나 소득이라고 하는 가전 환경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 자체의 효과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네. 그것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예, 통계적으로. 연구가 있어요. 엄청 많죠. 그럼 그게 경제학계에서도 많이 하셨고 이제 교육학자분들 또 사이에서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 네. 이제 사교육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란 걸 비교하면 네.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하고 싶어서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네. 공부하는 그 효과가 훨씬 큰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또 더군다나 사교육 1시간이랑 책 읽는 거 1시간 비교하면 거의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따금씩 아주 좋은 대학에 뭐 수석으로 합격하다든가 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었어야 하는데 네네. 그건 정말 몇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래도 학원을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다닌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나라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 학자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거니까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사교육을 다 안 시킨다. 네. 그랬으면 이제 안 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가정 환경하고 그 가정 환경의 차이만큼 정도 성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 때문에 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데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지금까지 이제 많은 연구들이 평균적인 경향을 본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교육의 평균적인 효과인데 만약에 아주 고액의 사교육을 했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사교육했다. 그럼 그 효과는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반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게 꼭 뭐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명한 학원가의 곳곳에 그런 그 초등 의대반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초등생이 심지어 미적분을 푸는 선행학습까지도 한다고 하던데 그럼 이런 선행학습 같은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를 또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쪽은 이제 제가 전공하고 많이 살펴본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행학습을 초등학교 때 미적분 했다고 해서 고3 가가지고 대학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이미 알아놓은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이제 개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큰 경제 전체로 생각할 때 그럼 그 학생들이 정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건가? 활동을 하는 건가? 그 선행학습이란 게. 그러면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학부모들은 글쎄요.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생산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거라든가 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라면은 선행학습을 시킬 수만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부모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그거를 우리가 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를 아끼는 마음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경제학자로서 안타까운 건 그게 이제 국가 생산성과 거의 연결되지 않는데 그리고 학생들의 또 귀중한 시간의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능력이 되는 학생이라면 다른 활동을 풍부하게 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교육. 그 시간이란 게 가장 사실 인간에게 중요한 자원인데 그거를 반복 학습을 위해서 쓴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지난해에 그 이제 정부가 6월인가 그때 발표했던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이 그 이제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좀 없애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또 막상 맞는 건지 아닌지도 좀 논란이 분분했어요. 네. 실제 공교육만으로는 수능에서 고득점 받는 게 어려운 게 사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킬러 문항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면 킬러 문항이란 것도 결국은 아주 상위권 학생들 내에서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변별력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나친 변별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능력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 뭐 당군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들 열심히 해서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한 3학년 때 대학 때 갈 만한 그 영어를 초등학생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30년 전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으면 그 거의 비슷하고 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위 1%와 0.1%까지 가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문제로 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가려야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능력 있는 학생을 뽑지 않겠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능력의 차이란 건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크지 않은 거를 굳이 변별을 내려고 어려운 문제를 내니까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게 사실은 수능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풀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사실. 그거는 웬만한 학생은 안 되고 그거는 훈련이 되고 반복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킬러 문항이라고 말로 대표되는 이 과도한 변별력 네. 이것이 이제 고액의 사교육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로 그래서 봅니다. 그걸 없애자고 한 거고 뭐 사교육 카르텔도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가 해서 여러 가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일단 작년에는 일단 사교육비가 증가했으니까 물론 그게 단기간에 먹히진 않겠습니다만은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또 지금 이런- 말씀드린 게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 지나친 변별력을 하려는 그런 자세는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뭐 킬러 문항 한두 개가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 변별력이라는 것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제고해야 된다는 네. 거죠. 교수님도 학창 시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박사학위 하고 이렇게 경제학과 이제 공부를 네. 하시면서 또 지금 후학 양성하시는 교수로 계신데 네. 평생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부한 학생들 많이 지켜보셨고 네. 또 이제 자제분들도 키우시고 하셨을 예. 텐데 어떻게 바뀌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요즘 학생들 보시면서 많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서요. 네, 뭐 제가 이제 교육학자가 아닌데 이런 교육 문제를 경제학자로서 연구한 이유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상당히 네.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사교육 문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좀 더 폭넓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러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거기에 가는 짧은 길을 저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뭐 우선 제일 먼저 풀려야 될 거는 이제 노동 시장의 이제 이중 구조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그리고 또 임금 격차 같은 것도 생산성을 넘는 그런 임금 격차,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 시장에서 없어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한국이 믿을 만한 사회고 조금 뒤처지더라도 이 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만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어디에 한두 군데서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체질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도한 변별력을 네.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한다면 네. 어느 정도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사교육이란 걸 그렇게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교육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사교육에 보충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생산성 있고 미래에 생산성 있는 사람들로 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교육이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바꿔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교육 정책에서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도한 변별력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근데 나는 안 해보려고 하고 공교육에 충실하고 적당한 수준의 사교육만 좀 시켜보려고 해도 주위에서 모임을 나가보거나 또 어느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나의 아이만 이렇게 놔두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전하게 그 여러 가지 인성이 잘 조화로운 그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뭐 운동도 좀 해야 되고 휴식 시간도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도 막상 시험 성적 받아오고 나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더 조급증에 빠지시고 또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에서 내가 도태되거나 아니면 내가 빨리 이렇게 될수록 자녀들은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더 강요를 하는 그런 쪽으로 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의 생각과 다르게. 네, 맞습니다. 네. 모든 부모고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이 겪은 문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자녀 교육비라는 게요. 네. 이제 한두 해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 거의 20여 년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필수적인 비용인데 이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라든가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게 그 부모한테도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큰 틀에서 보나 뭐 가정 경제에서 보나 또 부모의 어떤 개인 차원의 노후 대비 차원에서 보나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의문을 늘 갖게 되는데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두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성적이 높아지냐. 네. 또 인적 자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쌓이냐가 있고 또 인적 자본이 그만큼 쌓이면 또 그게 얼마만큼 많은 아이 자녀의 소득으로 이어지냐.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첫 단계에서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교육의 적어도 평균적인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 부모님들이 자신이 그렇게 많이 희생해가지고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투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의 그 입시 제도에서는 공교육으로 보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 사교육이라는 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의 그 대입 시험이 그렇게 과도한 변별력을 요구하는 한 공교육만으로 맞추기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변별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생들 내에서 가르기 위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실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초점을 그 학생들한테만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수포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네. 그런 학생들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수학 시간에 적당한 난이도로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가르치면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또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으로 현재와 같은 입시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한다. 그거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 쉬운 문제만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네. 공교육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들이라면 뭐 한 7, 80점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평균이 그렇게 되고 그중에 또 뭐 뛰어난 학생들도 있고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맞추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능이라는 점수 또 그 학력 점수로 한 줄 세우는 입시에서 좀 탈피하려는 노력 그동안 우리가 수시 확대 같은 거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쪽으로도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그 사교육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제가 했던 연구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전 연구긴 합니다만 평균 정도 비용의 사교육 그 정도 드리는 거랑 그 사교육을 전혀 안 하는 거랑의 점수 차이가 우리가 네. 이제 그 점수 차이를 흔히 얘기할 때는 표준 편차에 한 어느 정도 늘어나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제 기억에 한 0.05 표준 편차,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점수입니다. 아주 낮은. 네. 그러니까 향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그 샘플이 몇 명이었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요. 이 샘플은 이제 네. 교육개발원에서 네. 2005년에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인가요? 2학년 학생들을 갖다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2005년부터 계속 네. 추적 조사를 해서 이 학생들의 중학교 점수도 보고 고등학교 점수도 보고 수능 점수도 보고 대학에 어디 갔으면 노동시장으로는 어디 갔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추적 조사하는 게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조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또 뭐 교육 고용 패널 뭐 이런 조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네. 이제 2007년 학생들을 추적하고 2017년 학생들을 추적한 조사인데 네. 이런 조사들을 이용한 게 물론 샘플 크긴 크지 않아요. 그 샘플 크기인데 10,000명이 넘는 게 없고 네. 뭐 이제 1,000명대죠. 2,000명, 6,000명 뭐 요 정도 수준인데 하여튼 그런 연구들을 본 결과는 사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면 그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뭐 할 정도로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소득이 높지 않고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점점 좀 좁혀지고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개천용이란 것 자체가 교육의 목표는 아니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교육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더 그러니까 좋은 계층 간의 이동이 계층 간의 이동 그렇죠. 가능한가의 표현을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하면은 그게 점점 그 계층 간의 이동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소문으로 듣는 거지만 실제로 이 개천용이 점점 드물어지고 특히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숫자가 적어진다는 연구는 뭐 서울대 교수님들도 내셨고요. 누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적어져요?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지역이나 또는 네. 아니면 그러니까 뭐 상중하로 가정 환경을 나눠봤을 때 네. 밑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좋은 대학으로 그 들어가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뭐 상중하로 나눠서 상중하로 나누기도 하고 네. 다섯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낮은 쪽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얼마 전에 그 한은은 보통 이제 저기 물가 관리를 목표로 하는데 요즘 사회 문제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개혁 보고서를 내서 이게 큰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부모의 소득과 거주지에 따른 사교육비 불평등으로 한국 사회에 악순환이 심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데 네. 이게 무슨 얘기였는지 혹시 지켜보셨습니까, 교수님? 뭐 그 연구를 자세히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가정 환경이 더 좋은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아가고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사교육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이 쓸 수 있는 또 사교육 외에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네네. 뭐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사교육 수요가 크다 보니까 결국은 사교육을 잘할 수 있는 그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되고 결국 이렇게 높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도 못하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저출생과 만혼을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구조적 한계로 장기적인 저성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뭐 그것만이 저성장의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물론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은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실 모든 분들이 공유하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부분은. 네, 그래서 뭐 상당히 혁신적인 안도 내놓으신 걸 보긴 했습니다. 네, 혁신적인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룰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분분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사교육이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이제 노동 문제로 바라보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쉽진 않죠. 물론 그거보다는 좀 그러니까 이제 교육계에 요구되는 많은 짐을 덜 수는 있죠. 네. 교육계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네. 근데 제 주위에 한 선배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걔는 학원을 보내봐야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온다. 그래서 한 몇 년을 하다가 이제 마음을 포기를 하고 이제 사교육비 들어가는 걸 학원비를 이렇게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적금 들듯이 모아서 얘는 어차피 대학을 안 갈 아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대학 학교 등록금까지 다 모아서 한 번에 나중에 자기가 뭔가 조그만 장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때 목돈을 주게끔 지금부터 저축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지가 한 10수년이 됐는데 물론 지금 그 아드님이 대학을 갔는지 아니면 안 가고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의 우리 그 패러다임하고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보면은요. 뭐 건축 시장이나 이런 데 가도요. 이렇게 목공하시고 이런 분들이 일일 임금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힘들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즐겨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자리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면 조금 고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일 수도 있는 분들도 꽤 많은데 꼭 공부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그래도 내 자식이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건 좀 원하지 않아 이러면서 다시 또 공부로 가게 되는데 앞으로 그 노동시장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좋은 의대 법대를 생각하는 게 일종의 이제
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대. 지대. 그러니까 예,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로스쿨 같은 걸로도 보듯이 사실 변호사들도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변호사가 많이 늘고 경쟁이 못하다고. 심해지니까. 예.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뭐 집을 목수라든지 뭐 광부 이런 이제 조금 험한 직업에는 사람이 안 가다 보면 수요가 줄어들면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다시 또 임금은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가 여전히 있으면은 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시장이라 그러면 그게 조정이 네. 돼서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높아지고 어려운 육체 노동을 하면은 그 임금이 높아지고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도 정상화시키는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계속 말씀하시는 그 노동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장을 많이 할 때는 무수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디서든지 돈을 벌어서 뭐 집도 사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아까 그런 건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고 실제로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내가 벌이를 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막막한 그 청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러시고요. 네. 네. 어떻게 국가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경제학자시니까. 이게 뭐 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잘 나가는 산업도 있지만 조금 다양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작은 기업이 성장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성장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굉장히 이제 큰 대기업 그리고 세계적인 대기업에 의존했던 바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 숫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조금 작은 기업에서도 많이 나와야 되고 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되고 이런 쪽이 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그 대기업 일자리나 뭐 공기업 일자리 같은 것이 좀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런 것이 장려되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인식 문제라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너희가 좀 어려운데 도전하고 실패했지만 딛고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안식년을 좀 실리콘밸리로 갔었거든요. 아, 네네. 그 실리콘밸리 가면 초등학교부터 이 뒤에 우리식으로 표어가 써 있어요. 뭐라고요? 실패해서 배워라. 실패해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살아나는 기업도 별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기업이 또 생겼다가 소멸도 하고 그렇지만 또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역동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과거 고도 성장기처럼 역동성이 없다는 건데 이게 경제 규모가 커졌다 그래갖고 꼭 역동성까지 없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그런 역동성을 살리는 방안 뭐 이걸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뭐 어느 정도 노력을 계속 해온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 외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지대를 추구하는 사회가 돼서는 사실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위험도 감수하고 안전한 직장만 찾는 경제에서는 네. 경제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구성원들이 다 있다라면 그 국가 경제도 그렇죠. 내가 활력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가 괜찮다라고 가르쳐주는 나라와 우리는 한 개라도 틀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배우는 것과 분명히 다를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배우다 보면 모범생으로 공부 잘하게 자랐다가 이제 어느 직장이나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실패에 맞닥뜨리면 감당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 이제 대학 서열화를 많이 걱정하시지만 사실 더 걱정되는 건 전공 서열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좋은 일을 하시지만 거기서 경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바이오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지만 그러니까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나올 수 있어야 생명을 되거든요. 다루는 존엄한 직업이죠, 의사가.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또 이제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또 과학 인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되는 게 참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교육을 위해서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서 뭐 부모님이든 뭐 정부든 아니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좀 우리 후속 세대를 생각하면 좀 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꽤 나이 든 기성세대니까 미안하다는 생각부터 드네요. 좀 더 다양성이 존중되고 이렇게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이러지 않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학생 때부터 생각해 왔는데 네. 그게 잘 성공 못했는데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 저는 경제학자지만 꼭 오늘 주제가 교육이니만큼 교육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게 네. 부모님들은 좀 아이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교육을 억지로 많이 안 시켜도 부모님들이 믿는 만큼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이니만큼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학교고 또 사회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당장이란 말이 저는 많이 걸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100년째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교육 문제에서 제가 제일 역대 정부에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 네. 정부에서 얼마를 몇 퍼센트 줄이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물론 뭐 숫자를 대는 게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사교육 네. 문제라는 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그런 안 좋은 면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전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인정하고 네. 그리고 또 사교육하고 또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교육을 하더라도 네. 사교육이 생산적인 방향이 되도록 또 예.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복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영 교수였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일본의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오마에 게니치의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임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자 오마에 게니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주 요즘 젊은 독자분들은 모를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 40대 중반인 사람들은 좀 알만한 인물인데 네. 일본을 대표하는 그 경영 컨설턴트였고요. 예전에 아시아 맥켄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장을 했던 인물이고 네. 95년도에 이제 일본이 되게 어려울 때죠. 일본 개혁을 외치면서 동경시장에 출마했던 사람이고 이분이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국내에서 많이 번역돼서 나와 있고 저도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제 책장을 봤더니 저도 한때 이제 좋아했던 저자여가지고 오마이 게이츠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본에서 나온 게 한 100여 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책은 뭐 따로 쓴 책이 아니라 그동안 오마이 게이츠가 자신이 썼던 글이나 책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 좋은 문장을 뽑아가지고 네. 그걸 SNS에 올렸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화제가 됐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네. 좀 더 잘 설명을 붙여서 낸 책입니다. 이게 좀 일종의 자기 경영에 대한 아포리즘?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좀 너무 무거운 책만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옆에 두고 좀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찾다가 네. 이 책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요. 책 제목이 난문쾌의 답이에요. 네. 네.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책인데, 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문에서 한 얘기가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네. 이 책이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서 살고자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고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쵸. 사람들.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즈니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판단력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데 먼저 이제 일하는 태도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 TV 같은 데서 나오면 자기개발 전문가나 아주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내면의 열정을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뭐 박차고 나와서 뭐 세계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대기업을 박차고 나가서 인생을 찾았다 이런 저도 얘기. 그러고 싶어요. 예, 근데 그게 되냔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가장 그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게 자신이 좋아하고 돈도 잘 벌고 네. 이런 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세상에 전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일부 연예인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고 재미난 일에 성공했지만 그 연예인을 지망하는 수많은 그 아래 단에는 진짜 최저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마이 게이츠가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정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마이 게이츠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사실 재미있는 일도 재미있지 않은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일이란 것은 재미난 것도 재미없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오로지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과 재미없게 일하는 방법만 있을 뿐이다. 아. 그러니까 일을 중립적으로 봐라. 그리고 방법에서 재미를 찾아라. 처음부터 이건 재미없는 일이야 그쵸. 할 게 아니라 그쵸. 어떻게 재미있게 할까 방법을 찾아라. 그렇죠. 아, 네. 또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주어진 일에 대해 불평하거나 다짜고짜 거부해서는 될 일도 안 된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 다음 문장이 재밌습니다. 애써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인 만큼 내가 애써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만큼 반드시 노하우라도 알아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원치 않은 일이 나한테 맡겨졌지만 내가 그래도 이걸 통해서 노하우를 방법이라도 알아내겠다. 네, 배우리라.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간적으로 싫다고 느낀 일이라도 진지하게 몰두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표면적인 느낌만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싫다, 저건 싫다 하다 보면 정말 할 일이 나중에 다 없어진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그쵸. 정말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도 재미있지 않은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참 와닿네요. 저는 사실 네. 이 문장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예. 저도 옛날에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인데 저도 그때 이 문장을 읽으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으면서 맞아. 그리고 뭐 늘 어떻게 나 하기 싫은 일도 시키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네. 조금이라도 내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만이 네.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그러면 평생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오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약간 제가 옛날에 알았던 사장님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그런 거죠.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싫어하는 일도 잘하는 사람은 적다. 네. 후자를 프로라고 그런다. 네. 싫어하는 일을 잘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그래서 네. 좀 싫어하는 일도 좀 하려고 노력했던 네. 편이에요. 네. 정말 누구나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네. 정말 주인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프로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또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네. 이 책에 좀 더 설명이 되고 있는지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마이 게이츠 말 중에서. 새로운 결심은 의미가 없다. 네? 새로운 네. 결심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요? 하지 마라.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무의미한 행동이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전 뭐냐면 시간이나 사는 곳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사실은 이 중에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는 곳이 안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자기가 쓰는 시간을 다시 쓰면 되거든요. 네. 셋 중에 하나도 안 하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프로가 되려면 어느 정도 전념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옛날에 나왔던 일반 시간의 법칙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오마이 게이츠는 이제 자기가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5년이 중요하다. 5년이. 프로가 되고 싶은가? 덜도 말고 5년만 계속 해보라. 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변한다. 따라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 관심 있는 거를 5년 이상 집중해서 해라. 네.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인데만 이거는 좀 당연하면서 어려운 거죠.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인드를 늘 가져야 된다. 뭐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특징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깝다고 생각하면 지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네. 이루어오는 성취나 현재 자기 위치에 매달리면서 의사결정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회사에서 보거나 우리 이제 후배 직원들 일하다 보면은 자기가 좀 구축한 영역을 갑자기 뺏으려고 그러면 아니 네. 바꿔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저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아니지만 또 잘 되는 친구도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랬던 친구들은 반드시 고비가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자를 리셋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일의 종류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일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적당한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는 일과 100% 수준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 두 가지가 존재한다. 네. 프로페셔널은 이 차이를 빨리 인식하고 손을 쓴다. 그러니까 네. 우리 일을 할 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적당히 해서 끝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네. 이건 내가 전력 투구해야 되는지 이것만 구별만 잘해도 일에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인간을 바꾸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과 인생 설계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 설계가 무엇이냐. 인생 설계란 것은 결국 무엇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즉 네. 시간 배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인생 설계는 곧 내 삶의 시간 배분이다.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제 자기는 저녁 식사는 대충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이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그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마이 게이츠 얘기입니다. 30 즈음의 일이다. 만일 내가 마쓰시다 고노스케스처럼 산다면 앞으로 몇 번 식사를 하게 될까? 네. 계산해 보았더니 18,000번이라는 답이 나왔다. 18,000번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부터 저녁 식사를 대충 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 저녁은 누구와 어디서 먹을지 항상 신중히 계획한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하면 경영의 그쵸. 신이라고 불리는데.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고 네. 그 오늘날 지금은 이제 실패했죠. 그 일본이 80년대, 70년대, 60년대, 30년간에 걸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대국이 될 때 네. 일본 경제의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일본식 경영을 창안한 인물이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래서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죠. 네.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네.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녁을 누구와 어디서 먹을지 신중히 계획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뭐 사실 근데 아무나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잘하면 이제 네.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겠죠. 근데 아유, 이제 네.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저는 저도 만족. 저녁은 가능한 집에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셔서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인생을 살라고 오마이게이니즈는 얘기하고 있다던데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게 결국 어떤 걸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최악이다. 부모가 기대하는 효자로 사는 인생,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범생으로 사는 인생, 상사가 말하는 이상적인 부하로 사는 인생 등이 그 예이다. 네. 그래서 즐겁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결국 문제가 생긴다. 언젠가 그런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진실의 순간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때가 퇴직 시점에 찾아올 때예요, 남자들. 퇴직 때. 네. 그러면 네. 이제 자기가 회사 생활하고 그러면은 좀 관계도 되고 그러는데 퇴직했을 때 보면은 엄청난 인간관계 단절이 오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자기가 그 어떤 맺어왔던 관계라든가 했던 일의 방식이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몰려올 때 네. 사실 그때 그 진실의 순간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뭐죠? 난문 쾌답, 예. 오마이게니즈의 책 소개해 주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끝으로 좀 전해 주신다면요.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네. 공부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발이다. 발? 예. 네. 뛰어다니면서 하라는 거죠. 학교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책 속에서만 그쵸. 얻으려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면서 그쵸. 배워라. 네. 예. 누가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누가 말했느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뭐 아군 적군 해가지고 우리 편이 말하면 무조건 옳고 적군이 말하면 싫은 거죠. 예를 들게 되면. 네. 그렇지만 무엇을 말했느냐에 주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네. 예, 이런 얘기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접근법도 저는 굉장히 이게 재미난데 네. 이게 저는 이런 표현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업가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자본가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져보자. 네. 사업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서 사업하면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 아이디어를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자본가가 과연 투자해 줄까? 빌려줄까?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가 입장에서 그쵸. 내가 저걸 저 사람이 들고 오면은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예.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리스크와 리턴에 대해서 즉 위험과 보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네. 많은 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낸 아이디어는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가 뭐 행동심리학 말씀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네. 자기 과잉 확신 편향이 있거든요. 네, 인간은.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오마이 게이츠는 돈을 빌려주는 쪽, 투자해주는 쪽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네. 내가 생각에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오마이게니지의 난문 쾌답 읽어봤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